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14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했던 발언으로 정부가 수서발 KTX 등 도시철도를 외국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고, 국무회의가 관련 협정 개정안을 몰래 의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 연결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가 검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내란 음모라는 충격적인 혐의를 받고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그에 대한 재판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제 첫 공판에 이어 오늘과 내일도 연달아 공판이 열립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쟁점과 함께 이석기 의원이 어떻게 수의 대신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먹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차단하는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황우여 대표의 치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새누리당 지도부가 황 대표 면전에서 선진화법을 성토하지만 황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 2년치 상황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시사 애너그램 공갈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인격을 잃은 자력 대세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공갈통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어제 아주 박근혜 정부가 대망신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이게 무력화된 겁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 노조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지 아닌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노동단체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교조 법외 노조화 구상, 이거 제동이 걸린 겁니다. 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다음 교육부가 내렸던 후속 조치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이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해지했던 조치, 이거 원위치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불응할 때 징계를 예고해서 갈등이 높아졌던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도 유보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2억 원에 이르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과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추천 인사를 배제하도록 한 것도 힘을 잃었습니다. 당장 법외 노조화를 밀어붙인 노동부와 교육당국은 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을 위반한 노조는 설 땅이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강행했던 정부의 논리는 이번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궁색해진 것입니다. 외려 국정원 선거 개입 파동 후 커져가는 공안몰이의 희생양으로 전교조를 올가매려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교조는 1심 판결 때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법적, 정치적 대응을 모색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은 번 것 같고요. 예. 자, 그랬더니 검찰이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또 전교조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전공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예. 전교조 측은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수단체가 지난 6일에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SNS상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서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것이 실마리가 됐는데, 전교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페이스북 같은 SNS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 혹시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외부인들이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구조지 조직적 소통 구조가 아니다. 근거 없는 허위 비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도요.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가 공무원법 등 부수적인 법령 위반은 하려면 진작했어야 하는 수사다.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과 공무원이지만 개인이 의견을 표출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우리 각하의 한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게 조금 전에 이 기사 소개해 주시기 전에요. 예.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공무원 노조에 이어서 전교조 수사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시점을 찾아보니까 네. 이 가처분 결정은 어제 오전에 나왔고요. 예. 검찰의 전교조 수사 발표는 예. 밝힌 시점은 오후 2시경입니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좀 불리한 기사가 나오니까 예. 갖고 있던 카드를 터뜨렸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예. 그런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떻게 같은 날. 예? 참. 보면
가처분 결정 나오고 예. 기사들이 이렇습니다. 기뻐하는 전교조, 활짝 웃는 전교조 위원장, 뭐 이런 예. 보도들이 나오니까 예. 바로 그 표정이 싫은 거죠. 웃는 표정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 결국에는 스스로 이른바 셀프 빅엿을 먹고 이제 그만두던 날 바로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비위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 뉴스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보시니까 예. 정부의 이런 권력의 이런 카드들이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개발의 편자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편자라는 말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말굽에 대해 붙이는 그 U자형의 그 쇠조각 아닙니까? 아니, 말에다가 편자가 필요한 거지, 개한테 편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개발의 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한 여야 의원 127명이 졸지에 개발의 편자를 달아준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한겨레 기사가 시작합니다. 예.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어제 정해진 의사 일정을 입맛대로 골라먹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졸부가 갑자기 불어난 재산을 흥청망청 뿌려대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발의 편자론을 폈는데 참석한 일부 중진 의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워 침 뱉는다 이런 얘기죠. 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표적인 정치 쇄신 공약으로 활용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여당의 셀프 폄하, 셀프 희화화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는 회의 머리말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죠.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를 비판하면서도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는, 깊이 논의하는 협치 정신으로 국회 선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국회 선진화법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라면서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개발의 편자에 의해서 탱자론까지 나왔는데, 한 참석자는 당대표가 화내야 할 순간 아닌가, 그런데 웃더라, 황우여 대표가 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황 대표의 속내는 어떠하겠는가, 보기 있기 민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자기들도 하여튼 웃긴 것은 아는 모양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워서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습니까? 왜 추진하겠습니까? 이거죠. 국회 선진화법을 무위로 돌리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걸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협조해 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법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발상인 것 같은데 말이죠. 경향신문 사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수당인 여당은 직권상정과 날치기, 소수당인 야당은 단상점거 등 물리력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 국회의 합의형 의사 진행을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나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9대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도입에 앞장섰다. 황우여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선진화법 산파 역할을 한 당사자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탄생한 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날치기를 방지하는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날치기 국회를 꿈꾸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향수에 사로잡혀 정치 문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여태껏 선진화법 때문에 중요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적도 없다.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라는 일방적인 예단을 앞세워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다 하고 여당은 이들의 뒷바라지만 했다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의 지적처럼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사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치리하려 하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언젠가는 국가전복을 꿰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전에 없애야 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예방적 민주주의. 예방적 민주주의.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당 없애야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네.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그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지난해 대선 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김무성 의원입니다. 비밀 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 지난해 6월 27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 예.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 이 6월 26일로 한겨레는 보도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권한 없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었네요. 자, 그랬더니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찌라시를 본 거다. 찌라시라 하면 정보지를 말하는 거지요. 네. 정보지를 근거로 대선 유세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편자도 나오고 탱자도 나오고 찌라시도 나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동원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록의 실제 원문과 김무성 의원이 읽었다는 그 내용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런 정황들을 오늘 한겨레가 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대조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번에 우리 교과서 그 표절, 예. 왜곡된 부분도 표절한 거 가지고 둘이 한번 읽었더니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으시겠습니까? 예, 김무성 의원의 유세 내용을 노정면 앵커께서 하시고 제가 네. 대화록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예.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죠. 예.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가서 되도록이면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예.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북측 보고 풀어라 하는데 이런 거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찌라시에서 봤다고요? 이 찌라시, 아이고, 그럼 찌라시는 건 또 어디서 그걸 입수했을까요? 혹시 월간지, 종편 평론가들의 말에서 찌라시가 나온 것일까요? 최근 찌라시 관련 보도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른바 전혀... 황수경 파경설. 아. 그거 찌라시 올린 기자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예. 앞으로는 구속수사하겠다. 아, 찌라시에.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네. 김무성 의원은 유포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최소한 유포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분부터 우선 처벌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중앙일보의 기자 칼럼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찌라시의 인격살인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찌라시를 울부짖듯 쭉 읽으셨군요. 이분이. 네. 뭐 조정린 씨, 연예인 조정린 씨가 찌라시 얘기했다가 황수경 씨한테 네. 고소당했잖아요. 조정린 씨는 지금 TV조선 기자입니다. 아, 네. 기자인가요? 기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그 국민일보 기사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감찰위원회에서 참 수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렸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 민간 위원이겠죠. 이분이 한겨레와 통화를 했는데 대검 감찰본부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징계 의견을 무혐의라고 적시해서 깜짝 놀랐다. 아니 무혐의라는 결론은 자기들이 내려야 되는데 예. 검사들이 무혐의 이렇게 적어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거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이분도 역시 사실상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 때문에 조영곤, 이진한 이 두 사람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수사팀장, 여주지청장이죠.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이 박형철 부장 같은 경우 수사팀 부팀장이었죠. 예, 윤석열, 박형철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견은 공난 상태였다.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박영선 의원은요. 대검 감찰본부가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혐의 없음이라고 쓴 종이를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놓았다.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대검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서둘러서 마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검 쪽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손봉호 그 감찰위원회 위원장은요. 예.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요. 예. JTBC 인터뷰에서 이 한겨레 기사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도 예. 공난이었다. 그래서 지금 증언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기억들이 흐려진 건지 예. 이 사실관계가 이런 부분도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 조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예. 청취자분들, 또 신문 방송 보신 분들. 예. 노컷뉴스 보도는 또 이랬습니다. 이 징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징계하자 3, 징계는 안 된다 3, 3대 3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손봉호 위원장이 그러면은 경징계로 가자. 이게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대검 감찰부장이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라. 이래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중징계로 말이죠. 그 부분도 손봉호 위원장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니까 예. 3대 3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은 맞다. 그래서 예. 결론을 못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 뭐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손봉호 위원장의 예. 직접 증언인데 예. 이분은 중징계 의견이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런데 뭐
감찰위원회에서 통상 그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는데 핵심은 의견을 못 냈다. 그만큼 팽팽하게 갈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무엇이 진실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대검 감찰위원회에서의 결론과 대검의 결론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관리 대상 검사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진태 후보자의 장남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입사하기 전에 한번 떨어졌던 사람이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떨어지지 넉 달 만에 입사를 했더군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이 법사위에서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요. 김진태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서 떡값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삼성 관리 의혹 검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김진태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예, 황교안, 홍경식 현직입니다. 예. 조준웅 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까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문건을 보면 김진태 후보자는 대검 범죄정보 제1담당관 시절이던 2002년 6월과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2과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2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리스트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특히 문건에는 1년에 3회, 그러니까 설날, 여름 휴가, 추석 이렇게 3회 이상 각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 로비 금액 최대 2천만 원 등의 그렇게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요, 삼성 특검에 제출됐던 비공개 명단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근거가 있다면 감찰 요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 검찰청장 후보자도 삼성 떡값을 정기적으로 수수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참 이게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명단이 정말 있는 거냐, 뭐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사건 터지기 이전에 저희가 그 정의구현사재단의 김인국 신부님하고 예.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김 신부님 말씀이 명단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 지금 현재 유력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명단이 예. 지금까지도 보관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준웅 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역시 그 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갔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니 명단이 있으면은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예. 가만 놔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조준웅 특검이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수사 끝나고 나서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채되는 그런 네.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인데 예. 왜 자꾸 지금 조준웅 특검의 기준을 삼아서 새누리당이 방어벽을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들에게 이로우면은 작은 의혹도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억측을 섞어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이 말이죠. 이 명백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의혹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또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감사원장, 검찰총장 같은 인사청문 후보자 이 사람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나중에 제출하겠다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 보여요. 그 청문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요. 후보자들이 뭉갭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막 따지잖아요. 그럼 저희 드리겠습니다. 은행 문의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청문회 끝날 때까지 말하자면 버티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료 제출 안 하면 청문회 안 하는 법률을 만들면 되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이 부실 자료나 자료 제출 거부를 서슴지 않는 데에는 이런 그 법 규정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 후보자들은 자료 요구 5일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공무상 비밀, 외교 군사 관련 정보 같은 이런 것들에 한정도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숨길 여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네.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한 번에 법 위반하지 뭐.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해서 청문회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료를 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청문회가 가능한 거죠. 예. 황찬현 감사원장 같은 경우, 바로 지난 11일 아침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라고 야당 의원이 요구하니까 전날 밤 12시. 그러니까 전날 밤 12시에 제출을 했고 이마저도 사용 내역 가운데 1,600여만 원이 누락된 부실 자료였습니다. 또 자녀의 장학금 수령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표만 냈고 장학금 수령 근거가 되는 성적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적은 개인의 비밀이니 이건 낼 수 없습니다. 그럼 장학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좋은 성적이면 예. 물론 성적은 다 프라이버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좋은 성적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낙제점 알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제와 어제 열렸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같은 장면이 연출됐는데 문영표 후보자는 KDI에 재직할 당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그리고 당일에 이루어졌던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를 밝히기 위한 병적 기록부 요청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이런 뭔가 이렇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관의 책임자가 되실 분들이 네. 자료를 안 내는 그런 조사 대상,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 볼까요? 네. 이 힘이 안 실리겠죠.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뭘 조사를 할 때 상대방이 자료를 잘 안 내면은, 아이고, 총장님, 원장님도 그러셨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한국일보 16면 기사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금융지주사, 예, CEO들, 연봉이 정말 대단합니다. 메리츠의 조정호 회장 같은 경우, 이게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2,440만 원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지난해 총 136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억 이상씩 벌어가시는 셈이 되네요. 이런 돈으로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형 금융지주사, 예, CEO들, 연봉을 따져보니까 평균이 21억이라는 겁니다. 일반 직원의 20에서 26배 정도 되고요. 실적이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적이 나빠도 이런 돈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 빠지는 소식을 마지막에 분노를 일으키고 힘을 빼고 예. 뭐 하자는 겁니까? 영혼의 탈곡을 하는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나보고 어떤 사람들이 전 대통령이 안녕하시냐. 그래서 내가 전 대통령이 아닌데 이 대통령인데.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교도소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홍성교도소, 2번 진주교도소, 3번 포항교도소, 4번 삼척교도소.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국방차관들 어제 만났군요. 예.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백승주 국방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일본의 니시 마사노리 방위청 사무차관을 만났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방차관이 조금 세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자료를 워낙 많이 잘 축적하는 나라라서 김장수 장관이 이미 뱉어놓은 말이 언제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겠죠? 예, 일본이 그 문제를 이번 차관회의 때 먼저 얘기할 거라고 NHK 방송이 이미 예고한 대로 니시 차관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주 차관은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라는 말로 거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언젠가 협정을 맺는다는 카드 자체를 내려놓았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또 요즘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이 두 가지의 배후에는 모두 미국이 있다는 분석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이 한일협정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미국이 이명박 정부한테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카드를 내려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일 대사가 아베 총리를 만났어요? 이병기 대사가 지난 6월에 부임했는데 5개월 만에 부임 인사차 아베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25분간 대화하면서 과거를 정리하자라는 말도 아베한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와 지리교과서에다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 이런 방침을 전했다는 보도를 보면은 아베 총리가 안중에도 없는 말을 이병기 대사가 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고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거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전범인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하고 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사진 그게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베가 여전히 이런 태도를 보이는 마당이라서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먼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접촉을 또 동시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칠레에서 대선이 있죠.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에 있습니다. 네. 판세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도 좌파인 바첼렛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첼렛이 35%의 지지율을 보이고 또 예상 득표율이 47%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막판에 표가 안 쏠리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권 중도 우파당의 마테이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 후보하고 차이가 좁혀져서 집권 우파 세력이 참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바첼렛 지지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요. 룰라가 과거에도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중도 좌파 후보들을 응원하고 또 그러면서 당선에 힘을 보탠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역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당 후보가 인기가 없는 이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현재 피네라 대통령이 최악의 지지율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집권당 후보한테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네라 대통령의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지율이 현재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자 피노체트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집권 초반에 경제 성과가 조금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다가 개혁 요구를 무시하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파업을 하는데 경제 실적만을 선전하다가 민심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학생 시위가 3년째 계속됐는데 강경 대응만 고수하다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또 피노체트 독재 후에 칠레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는 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우파 정권이 20년 만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지 너무 기업 친화적이고 또 우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그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요. 예. 선거 공약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지워버렸더군요. 집권 보수당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야당을 했던 시절부터 집권에 성공했던 총선 때까지 발표했던 각종 연설문들 그리고 발표문 이런 걸 총합해서 공약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 홈페이지하고 또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완전히 삭제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캐머런 총리하고 오스본 재무장관이 2010년 총선 때 인터넷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연설문도 이번에 사라졌는데요. 정보를 삭제하면서 정보 공개 약속을 지워버린 것은 굉장히 꼼꼼한 일처리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뻔합니다. 차기 총선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공약 자료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은 집권 후에 지키지 못한 공약을 은폐하려는 무모한 발상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어떤 공약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캐머런은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이 과거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했던 식으로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을 한 후에는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대학 등록금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한 후과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캐머런도 캐머런이지만 보수당하고 연정에 참여한 자민당이 더 문제인데요.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당의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면서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자민당의 당수이자 현 부총리인 클레그를 만나서 자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린 지도력을 평가했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 상당히 철질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공약을 안 지키고 또 공약 자료까지 지워버린 영국 보수당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또 영국 유권자들의 응답성은 또 얼마나 높을지 2015년 총선 조금 멀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회 전반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는 모양이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의회 업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그냥 9%만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9%요? 예, 9%. 재작년에 정치권 싸움 후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도 10%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번 9% 지지도는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역시 의회의 당파적인 싸움 때문에 10월에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던 적이 있었고 또 국가 부도 사태 코앞까지 갔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셧다운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60%가 의원 전원을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회의 위상 추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은 의회는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정치 대량 살상무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의회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도 급격히 추락한 것을 위안 아닌 위안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프로나.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여당, 야당, 정당 지지도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하는데 예. 사실 뭐 고정돼 있는 지지층들이 워낙 강고하게 존재해서 별로 뭐 수치로서 의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프랑스에서 또 이 흑인 여성 장관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이 있었군요. 크리스티안 토비아 프랑스 법무장관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에도 구구파들의 인종차별 공격을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구구파 주간지 미니지라는 잡지에서 이 사람을 표지 모델로 실으면서 원숭이에 비교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즉각 법으로 금지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아닌가 검찰에다가 조사를 지시했고 또 검찰은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토비라 장관은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인종차별 공격을 공개적으로만 받은 게 3번이나 됐습니다. 토비라는 올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앞장서면서 보수층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식인들은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금기가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구구들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원숭이에 비교하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구구끼리는 통하는 것인지.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송의 근거는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은 헌법 제49조를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에게는 무엇이 골칫거리인지 알아보면 선진화법은 과반에 미달하는 정당도 상임위 단계부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헌법 49조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보고의 말씀. 소수 정당이 국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 이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을 황우여 당대표. 어떤 심정일까? 황우여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 그가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할 당시 국회 연설을 들어보자. 때는 2011년. 저는 진심으로 야당을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노력해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폭력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국회가 진정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도 소수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으나 이듬해 국회 선진화법은 통과되는데 선진화법안 투표는 의원 192명이 참가해 찬성 12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정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마 몸싸움 고함 지르고 하는 것에 절반 이상을 상정 때문에 싸웠는데 그거 없어집니다. 방금 들으신 발언의 주인공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하지만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의원들? 아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양교섭 단체가 합의하고 처리하면은 소수 의견들은 이제 의사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은 따로 있었으니 그는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법안 통과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누리당 대표가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재남입니다.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에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안이 이제 와서 걸림돌이 된다며 불과 1년 만에 없애겠다니 법안이 무슨 쉽게 쌓아 올렸다 금방 무너뜨려도 되는 어린아이들 장난감인 줄 아십니까? 새누리당은 법안 놀이를 중단하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지를 입수했을 뿐이며 정보지 출처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성향의 글 작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 사령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군인들이 3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삼성 떡값 의혹과 장남 군 병역 면제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도 그냥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을 받을 의사도 있다고 부인했고 장남의 입사 병역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아직 미혼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본인이 주저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국경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나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에 우리도 참여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북러 삼각 시범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면 남북 관계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군 수송기를 투입해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인 23명과 연락이 안 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부분 위험 지역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프랑스 유력 신문인 르몽드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르몽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어 실력을 칭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몽드의 보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외국 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 조달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개방 약속을 한 공공 부문이 철도 분야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확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11월 4일 날 예. 프랑스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경제인 연합회 네. 이 기업인들과 또 한국의 그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이 참석한 한국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르몽드의 스케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조달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이렇게 르몽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5일 날 그 청와대에서 그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철도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의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누가 한 거죠?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군요. 네네. 프랑스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공조달 부문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정부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예. 그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PA라고 합니다. 네. 이 WTO의 정부 조달 협정에는 WTO 협정의 4개 부속서 가운데 복수 국간 무역 협정에 포함된 4개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27개국의 예. 가입국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예.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조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사오는 거, 그걸 조달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조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을 사업을 하게 되면 프랑스 떼제베 같은 데서 전동차를 사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청와대가 11월 5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 프랑스 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도시철도라는 부분을 언급을 직접 했나요?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프랑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GPA 개정안에 11월 5일 날 브리핑만 한 것이 아니고 예.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GPA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철도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7개 기관, 즉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죠. 서울메트로, 네.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 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이게 이제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개방을 확대하는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중앙정부의 양호기관을 기존에 비해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네. 조달청, 방위사업청, 소방대청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지방정부 양어기관도 확대가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구매 상품에 그 양어도 확대됐고 서비스 양어도 개방이 됐고요. 공기업의 양어기관이 확대됐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철도시설 조달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양어기관이라는 게 뭐죠? 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으로까지 다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도시철도 분야가 기간 산업으로서 네.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 개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우리 산업의 뭐랄까요? 우려는 이 도시철도에 집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가 쭉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철도 시장에 유럽의 프랑스의 특히 이제 알스톰이나 네. 독일의 지멘스 이런 회사들은 세계 철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 그런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울 9호선 운영에는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이미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이 도시철도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네. 설립할 경우에 그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에 외국 자본의 참여가 가능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조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고요. 네. 어떤 뭐 KTX의 민영화라고 하면 운영 주체의 지분으로 참여하거나 운영 주체가 아예 바뀌거나 이런 문제일 텐데. 네. 지금 그게 네.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부 조달 협정 내에요. 물품 관련된 시장만 개방한 것이 아니고 네. 철도의 운영과 같은 그런 매니지먼트, 네. 서비스 분야까지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PA 개정안에 서비스 분야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운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동차의 구매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그렇습니다. 네, 들어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의결했다는 네. 개정안의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렇게 서비스 시장까지 개방이 됐기 때문에 네. 비단 그냥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 산업의 운영 주체가 네. 이 외국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가 있고 본격적인 민영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논란이 컸었는데요. 네. 이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GPA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네.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네. 이전에도요, 외국 자본이 일부 이 도시철도 부분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지방 공기업,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7개가 모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그 국무회의 의결이요. 네. 네. 이것이 확인된 게, 11일 날 확인이 됐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몰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개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 여기서는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해석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고요. 지금 그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GPA의 개정은 명백한 통산협정의 개정입니다. 그 통상절차법 6조에 보면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예.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사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상절차법 13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의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이 제출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통상절차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관련해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이 GPA 개정안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의결로 이걸 요구하게 되면은 정부는 이걸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응해 주겠습니까? 새누리당도 사실은 통상 주권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정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박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들한테 선물처럼 줬다 그래서 국회가 그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질은 사실 그 행정부 수반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실 그 약속을 할 때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도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히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고 2008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밀실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네. 아무런 국내 협의 절차도 없이 미국과 통과시키고 그걸 정상회담 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촛불 시위를 불렀거든요. 예. 저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혹은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사전에 공감대 내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두고서 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외국의 국비방문 기간 중에 그것도 프랑스 기업인들을 상대로 예. 우리 정부가 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에서 이걸 의결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부는 이게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방 공기업들까지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그 개방의 폭이 정부 조달 분야 곳곳에 미치는 그런 협상의 개정 아니라면 이게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한 행동을 대통령이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국가 기관 그런 망에 해당되는 것들이 외국에 개방되는데 그것을 그냥 대통령 독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4일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5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 의결이 알려지지 않다가 11일 날 알려졌습니다. 예. 12일 프레시안 보도 나온 다음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보도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청와대가 시인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예. 이 GPA 개정안에 관해서는 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정부는 말끝이 굉장히 흐리고 네. 당시에 이제 양화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협상 내용은 우리 기관 산업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는 지체 없이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해야 된다. 네. 이거를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결국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아까 정부 조달 협정 WTO의 정부 조달 협정 가입 국가가 27개 나라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비준을 합니까?
그건 이제 나라별로 다른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 외국과의 네. 이런 주요한 조약과 협정의 비준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권한조차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미국 쫓아하는 우리 정부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미국은 아예 그 협상권 자체가 의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상 당국은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 조약에 관해서, 특히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명백하게 헌법상 국회의 비준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월권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쯤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이재정의 70.5 공개방송.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입니다. 경기도민만, 국민TV 조합원만 오시는 줄 아시나요? 그럴 리가요. 가슴 뛰는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속풀이 시국 강연회 함께 해주실 거죠?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당의 대표적인 의원이 내라는 혐의로 구속되고 정부에 의해 정당 해산 청구가 제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이 삭발에, 단식에, 또 108배까지 하며 국민의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이 쉽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 내라는 사건 공판이 그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으로부터 이석기 의원 공판과 관련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규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제죠. 첫 예. 공판, 이석기 의원의 발언, 진술이 처음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한 주장이나 내용도 있었지만 예. 사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좀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라는 뭐라는 이야기에 가장 놀란 것은 본인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핵심적으로 2가지 정도. 네. 첫 번째는 북과의 어떠한 연계조차가 없다. 황당하다. 네. 라는 것과 2번째는 북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 선제 공격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던가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공소 요지들, 그래서 사실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없었고 공소장을 그대로 낭독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북과 연계된 아로가 있고 아로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고 5월 12일 날 아로 조직원 130명이 모여서 내란 음모를 했다라는 네. 요지였습니다. 내란 음모를 한 거는 그 5월 모임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제시된 게 없습니까? 다른 소소한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들은 있는데 네. 일단은 5월 10일 모임 자체 녹취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었죠. 말씀대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안 보이는군요. 예. 네. 변호인으로 이정희 대표가 참석했죠. 예. 직접 변론을 편 것으로 보도해서 봤는데 검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정희 대표의 변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시죠. 일단 이정희 대표의 프리젠테이션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남김없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조직적인 주체가 있었느냐,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었느냐, 이런 등등의 구성 요건에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프레젠테이션 서두에서는 이른바 5월 12일 강연 녹음 파일의 몇 대목을 실제로 틀었는데요. 아마 국정원과 검찰을 제외하고는 재판부랑 방청객을 포함해서 외부 공개로는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석기 의원의 뭐 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총구하러 다니지 마라 이런 대목이나 이상호 센터장이 부산에 가면 총이 있다더라 그랬더니 이 다분히 농담 섞인 발언에 좌중이 포복절도했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그 공개가 됐고요. 덧붙여서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 외에도 국가보안법, 이적 동조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됐는데 그와 관련한 그 프레젠테이션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검사는 적기가라는 노래는 원가사를 고쳐서 불렀기 때문에 이적 동조다. 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영국 노동당의 전당대 영상을 직접 틀었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 원문과 한글 적기가 가사를 보여줬는데 거의 뭐 직역 수준이었죠. 이제 고친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표정인가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정희 대표는 검사 주장대로라면 영국 노동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북의 대남 전략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면 같은 노래를 영어로 부르면 이적 동조가 아니고 한글로 부르면 이적 동조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몰아세웠고 출석한 검사들이 뭐 눈도 좀 제대로 못 마주치고 무슨 표정이 굳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습니다. 그 녹취록 그것이 내란 음모 혐의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요. 공판장에서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 그 파일을 저희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뭐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자체도 검찰에서 기소를 한 다음에 그 증거 목록을 제출하니까 그 증거 목록에 대한 열람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언론에 이제 바로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검찰에 의한 뭐 왜곡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진보당이 판단하기에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텍스트로 이렇게 파일에는 돼 있는데 녹취록은 저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녹취록을 직접 트는 것과 그러니까 신문에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써요. 그런데 방송은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건 트는 것.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뉴스바를 통해서 녹취 음원 파일을 일부라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현재는 그 녹취록 자체가 법원에서도 그 증거로 정확하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불법성 여부 여전히 남아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저도 이제 역시 대변인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죠. 녹취록이 마구 유출이 되고 뭐 사정 당국발, 검찰발, 국정원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 내지 이제 수사 자료들이 유출이 되면서 그럼 다 공개를 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이 녹음 파일, 녹취 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진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법정에서야 그런 부분이 가려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좋겠느냐 앞으로의 선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제 틀었던 그 법정에서 처음 공개했던 녹취 파일의 일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석기 의원이 그 참석자 중 누가 했던 총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좌중이 웃었다, 뭐 포복절도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파일을 들어보면 그리고 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총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거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실제로 이것도 이제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 자체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쟁의 위험이 거의 뭐 저희도 이제 94년 뭐 영변 핵시설 폭격 이런 것도 추후에 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언론에 특히 이제 해외 외신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1950년대에 보도연맹 사건들도 있었고 소위 이제 지금도 내란 음모 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진보당,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셀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좌중에서 그럼 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이라도. 내 몸은 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 괜히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그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이 두 대목 말고 다른 부분은 공개된 게 없습니까? 뭐 다른 부분을 그 음원 자체를 변론 현장에서 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가 그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자료를 내놓은 그 녹취록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이를테면 뭐 절두산 성지, 결전 성지만 혁명적 진출을 혁명의 진출을 바꾼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사실은 그 드러난 왜곡들이 상당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네. 뭐 이런 부분을 전쟁을 준비하자, 내지는 뭐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 뭐 정규전과 상관없이 뭐 지금 들어도 황당하시죠?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를 정규전과 상관없이. 예. 또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네. 이런 부분을 뭐 전쟁에 관한 주체를 호소하고 제가 이거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선전을 수행하자, 성전을 수행하자, 네. 뭐 이런 그 추가로 드러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귀로 그냥 들어보면 당연히 그런 말들인데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곳곳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전쟁 모의한 거 아니냐, 내란 음모를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도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짜집기 녹취록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짜집기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부분을 바꾼다든지 뭐 돌려친다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이렇게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단어를 바꿨을 때는 앞으로는 날조문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네, 날조된 녹취록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명확히 들립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명확히 들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동안 보도가 안 된 것들 중요한 것만 좀 추려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가 정규전과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통합진보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과 칼을 마치 가지고 무장하라고 선동한 듯이 보도된 이석기 위원이 실제로는 총 가지고 다니지 마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라라고 현장에서 얘기했다는 내용 등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매주 4차례씩 그 집중 심리가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나옵니까? 계속 이제 증인들은 바뀔 텐데요. 예. 여러 가지.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정원 직원이 일단 출석할 예정이에요. 네. 최초로 그 내부 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볼 때는 뭐 프락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성유 씨를 만난 국정원의 수사관. 네. 그리고 녹음기를 주고 파일 넘겨받고 진술 조서, 녹취 파일 압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프락치라고 말씀하셨던 이모 씨는 언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가요?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네. 예. 한 20일 제가 듣기로는 20일, 21일 요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집중 심리는 이달까지만 하는 건가요? 일단 이달 중으로 한 10여 차례 잡혀 있고요. 네. 뭐 다음 달까지 여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그 이모 씨는 20일경에 20일경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한다는 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그런 재판부 의지 아닐까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심리 절차가 다 맞춰지게 되면 뭐 결론을 빨리 내겠다라는 것보다도 워낙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네. 뭐 사실은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일피일 미루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뭐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과 관련해서도 더 재판부가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워낙 이제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입증해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기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홍성규 대변인께서도 국정원이 아로 조직원이라고 지목을 했지요. 네, 그렇네요. 예, 그 아로라는 조직의 이적성 여부를 떠나서요. 네. 조직이 있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직이 있죠. 예, 진보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는 아로 혁명 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언론에서도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5월 12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정세강연회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아로, 회합 이런 용어를 쓰죠. 아로나 회합이란 용어 자체는 사실은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용어인 것이고요. 네. 제가 지금 조직이 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조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로라는 이른바 지하 조직, 별도의 조직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자, 어제 공판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서 사흘 동안 줄을 섰다고 하던데 방청권,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배정된 26장 모두 탈북자들이 차지했다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는 일반 방청객의 신분 자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주변에 특히 이제 그쪽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판 중에 소란이 있었다고요? 그제요? 네. 예. 2명이 먼저 일어서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고 그 외에도 3명이 이제 소란을 피워가지고 법정 구속, 감치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단 말씀에 따르면 이제 특정 시점마다 이를테면 이정희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든지 이석기 의원이 모두 진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든지 그 중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끌려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사전에 좀 별끼리 얘기된 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를 지르던가요? 제가 옮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험악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디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어떻게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이었다고 하더군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글쎄요. 일정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제 잘못된 사진들이 좀 언론에 일찍 나가가지고 네. 예, 비슷하게 생겼던 사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고 그 호송버스에서 내렸던 사진이 갑자기 언론에 이렇게 좀 돌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게 당사자가 아니어서 네. 일단은 좀 긴급하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어제는 양복 차림으로 했습니다.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군요. 네. 어제 전교조 법의 노조화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전교조가 이겼는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제기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심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현재 진보당에 대한 가처분 소송 내용이 3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 진보당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단까지 의원직 신분을 상실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조금이 통상적으로 지금 11월 15일 경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맞춰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 법무부에서는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죠. 네.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협박하는 형국인데 그런데 이제 헌재는 저희 당으로 통합진보당으로 소명 자료를 30일 내에 제출하라라는 이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30일 내로 하면 12월 7일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공문까지 온 상황에서 만약에 12월 7일 이내에 가처분 신청에도 이런 것들이 내려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본 결정과 분리돼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또 이제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처분을 내렸는데 본 결정에서 기각됐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진보당의 활동 자체,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형국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횡행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15일 날 전에 내려질 가능성도
사실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2시간, 네. 108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내려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전교조 얘기를 꺼냈으니까 여쭤보면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미 했고요. 또 전교조까지 대선 개입 혐의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진보당 사태, 국정원 사건, 네. 그다음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전교조와 전공로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수사들 어떻게 하나의 판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안 하나하나로 볼 때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데 통합진보당이 14년 된 정당 아닙니까? 14년 된 정당을 하루아침에 위헌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그 14년 안에 우리나라 헌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대선 개입 혐의도 게시판에 무슨 글이 몇 개 올라왔다. 네. 이것을 어떻게 대선 개입으로 볼 것이며 지금 이제 정교조에 대한 혐의 부분도 정교조가 트윗에 몇 가지 글을 올렸다. 근데 이미 정교조는 각 당과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올린 것이고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별로도 웃긴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 이 정부가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실제로 정부의 비판적인 내지는 향후에 정부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 예. 하나씩 이제 손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하나의 흐름인 거죠. 실제로 저희는 유신 독재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현재 드러나는 흐름이야말로 전형적인 협박 정치, 공포 정치다. 근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응하는 지금 통합진보당의 대응책 아까 잠깐 그 72시간 108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대응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면 당력을 기울여서 다 집중을 하겠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당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죠. 다만 저희가 처한 조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작년 대선이 이제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작년 대선에서 실제로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썼던 전략은 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순간 정권 유지는 어렵다. 그래도 작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탄압들이 총선 직후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권 내에 균열이 생기면서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박근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야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단체까지 전체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흐름들이 예. 하나의 마음대로 모여야 되는데 그것만이 사실은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해내느냐. 네. 서로 작은 차이들을 뒤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큰 전제에 마음을 모아나가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108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지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하나의 민주주의 전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진보당의 가장 커다란 노력 지점이죠.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 양심 세력 그것이 야당 현재 존재하는 야당들을 당연히 다 포함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 세력들이 한데 모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특검을 요청하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모였던데요. 네. 여기서 통합진보당은 배제하기로 했다더군요. 일단 공식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결정사항이나 이런 걸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고 저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일단 네. 진보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했던 사실은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7월 달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보당이 또 가장 우리 이상규 의원이 앞장서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추궁을 했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이 이제 끌어오르는 시점에 8월 28일 날 내라는 조작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예. 이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대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흐름들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연석회의 또한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것이고, 조금 전에 대답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전선으로 하나의 힘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 진보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다 해 나갈 겁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만약에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가 한 2달 안에 난다면, 그 뭐 지방선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야권 연석회의는 뭐 쉽게 뭐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여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가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니까 공인이 된다면 통합진보당이 이 연석회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구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다른 정당의 내부적인 논의나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실제로 현재 상황은 박근혜 정권의 협박이나 공포가 통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당 예산권 관련해서도 전제로 꼭 붙이시잖아요. 나는 진보당에 동의하지 않지만,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 전제가 불필요해야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 전체가 한번 용기를 내서 넘을 부분은 있죠. 이를테면 현재 들어오는 뭐 종북 공세, 친북 공세 뒤돌아보시면 60년대, 70년대에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씌워졌던 것, 내지는 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도 첫 번째로 씌워졌던 게 종북 빨갱이 소동이었거든요. 이것이 다시 2013년에 재현되고 있는데, 이 공포감을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용기들을 서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기본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종북 논란에 관해서는 뭐 이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앙금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응책 중에 하나가 이제 108배인데요. 사진도 많이 나오고 있고, 108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무엇을 기원하는 건지, 무슨 호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사과를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했던 108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요일 날 노동자 대회가 있던 날 1,000여 명, 저희 뭐 국회의원단, 지방의원단, 지도부 이렇게 포함해서 108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72시간 릴레이 108배를 광화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직접적인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15일이라는 기한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새누리당이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 상식적인 과정,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 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진보당이 완전하다, 부족함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08배 동참을 했었는데요. 막상 그 앞에 서니까 저도 이제 108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스스로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들을 많더라고요. 그 종교 행사 내에서는. 그래서 광화문에 오고 가는 시민들 앞에서 108배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108배 동참하는 지도부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당원들 내지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같이 하실 것이고, 저희도 아마 돌아볼 부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지점들까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지나서 짧게 그냥 뭐 거의 단답식으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박근혜 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씨라는 호칭을 계속 쓰실 건가요? 일단 뭐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분노를 억누른 표현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 그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사용하지 싶습니다. 뭐 일부러 쓰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폭행한, 그게 사실로는 확인된 거죠?
예, 일단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네,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도 이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볼 텐데, 예, 뭐 한 3만 명 정도 이제 모였던 자리에서 실제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올해 오면서 이제 감정적인 앙금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뭐 이런 거 전혀 변함이 없고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좀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당원권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인가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필요한 제기가 된다면 그런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시위를 벌였던 교민들, 그들을 향해서 협박성 발언을 해서 욕을 먹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제명안을 꼬리하면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시민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국회의원은 자격을 잃어야 됩니까? 김 의원의 이 말은 자신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통합진보당이 주도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이제와 그저 쓴소리였다니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자신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교민들에게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발표해서 스스로 순수함을 보이라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을 따지기 전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것인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어쨌든 김 의원의 발언을 공갈통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김 의원 발언의 음절 순서들을 바꿔서 만들어낸 문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외국에 가서 합법 시위한 전 국민을 적대하면서 대가야국 한복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꺼려해서는 금지하고 인격을 잃은 자력대세 국회의원 제명 안 됩니까? 에라이. 대가야국 한복 대통령이 등장하죠. 대가야 발원지는 지금의 경북 고령,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발성군 바로 옆입니다. 자력 대세 국회의원, 스스로 대세가 되었다고 여기는 국회의원,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짐작이 되시죠? 대가야국 한복 대통령과 인격을 잃은 자력 대세 국회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에라이, 이 단어들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지금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제명안을 꼬리하면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시민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국회의원은 자격을 잃어야 됩니까? 아니, 외국에 가서 합법 시위한 전 국민을 적대하면서 대가야국 한복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꺼려해서는 금지하고 인격을 잃은 자력대세 국회의원 제명 안 됩니까? 에라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키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는 정의 그리고 양심이라고 한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 두 편을 골라봤습니다. 예. 한 편은 지난 2007년작입니다. 마이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또 한 편은
지난 2000년, 벌써 1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네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에린 브로코비치 네. 두 편의 영화를 좀 한 맥락에서 좀 쥐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영화와 에린 브로코비치의 공통점은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거대 기업에 대한 그 소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예.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고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두 영화 모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심이 발화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의로 나아가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니 길로이 감독이 연출한 마이클 클레이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지 클루니가 맡은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변호사인데요. 네. 로펌에서 일하는 45살 이혼남 변호사입니다. 근데 변호사긴 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뒤처리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객들이 뭐 사고를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원되는 그 말이 변호사지 해결사죠, 해결사. 네. 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이 로펌에서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주 큰 소송권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소송을 맡았던 담당 변호사가 아서라고 이제 조지 클루니의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갑자기 막 옷을 벗고 난동을 피워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되면서 이 로펌에서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마이클 클레이튼한테 가서 네가 좀 봐라, 쟤 좀 이상하다, 네가 좀 해결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게 얼마나 유노스 소송이 굉장히 큰 소송인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 가봤더니 약간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이제 이 아서가 굉장히 거대한 진실, 아주 추한 진실이죠. 이 추한 진실이 조작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들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이제 고용한 것이죠. 네. 여기서 뭐 당연히 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클 클레이튼도 이 유노스의 편에 서서 이들의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변호하려면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채집하면 될 텐데 그 유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또 무마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훼손시키거나 왜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서는 도저히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 양심적으로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네.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마이클 클레이튼이 찾아갔더니 그때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살로 처리가 되죠. 아서가 죽습니까? 예, 아서가 죽습니다. 네. 주인공은 안 죽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클레이튼이 이거 뒤에 뭔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추악한 짓을 뒤에서 벌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말을 안 들었던 아서를 거의 뭐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조지 클루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클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일단 동생이 굉장히 도박빚을 많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뭐 사고를 뭉치어서 이 동생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몇만 달러를 갚아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유노스의 변호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이클 클레이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양심의 편에 쓰죠. 예. 이게 벌어먹자고 이렇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거기에는 물론 아서의 죽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 양심이 어떤 순간에 발화를 해서 그것이 정의를 구현한, 정의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기자 평론가들의 평점이 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 평론가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로저 에버트가 만점 평점을 준, 그래요. 극찬을 끼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런 영화의 흐름이 사실은 지금의 관객들에게는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관객들 평점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참 되게 흥미롭게도 그 7년 전인 2000년에 나왔던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린 브로코비치 평점 찾아보시면 9점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관람객들, 관객들 평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전문가 평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소재의 영화인데 이 정의를 실천하는 내용의 영화가 2007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2000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그때와 2007년의 시대적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재밌는 지점이네요. 네네. 어찌됐든 그 2000년에 개봉했던 에린 브로코비치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오션스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죠. 스티븐 소더버그. 이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또 뭐 로맨틱 코미디로 90년대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줄리아 로버츠. 평점 높은 게 주연 배우 때문 아니에요? 조지 클루니는 안 멋있네요. 네, 조지 클루니도 멋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때까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굉장히 다른 역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그때 당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여성 역을 맡았는데 이 작품으로 줄리아 로버츠는 생애 처음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뿐이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체 말로 일자 무식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2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게다가 돈도 없어서 은행 잔고가 $16. 예, 아주 그냥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죠. 뭐 전 대통령보다도 못한 삶을 사셨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뭐 생계가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직업 속에서도 가보고 하는데 아무데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 있던 변호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죠. 나 여기서 격리라도 하겠다. 네, 무조건. 나 여기서 일해야겠다. 나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배째. 네, 배째. 이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쫓아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서류 정리나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 에린 브로코비치가 서류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서부에 있는 거대 에너지 회사인 PG&E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그런 서류인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그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학 기록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갖게 돼서 한번 문득 찾아봤더니 그 PG&E에서 흘러나오는 말하자면 산업폐수죠.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 이건, 그런데 아무도 소송을 안 했어요. 에린 브로코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자신이 모신다고 해야 되겠죠? 그 같이 일하는 변호사한테 이거 소송하자. 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야, 이거는 환경 민사소송인데 엄청나게 큰 일이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못한다. 게다가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니까 에린 브로코비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네가 이 일을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해오면 하겠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오면 하겠다. 그럼 집단 소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닷새 동안 6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만나서 일일이 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남자가 불의의 상황을 목격한 뒤에 자신 안에 숨어있던 양심을 끄집어내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전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한 선량한 여성이 정말 불의의 상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방법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설득을 하고 그이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집단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간 변호사가 수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하고 주민이 물어보니까 40%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소하게 돼서 받는 돈의 40%를 제가 가져갑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냥 서명서를 내려놓습니다. 네, 너무 과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랬을 때 옆에 앉아있던 에린 브로코비치가 한마디를 거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피해자는 우리인데 이 사람은 종이 쪼가리 몇 개 들고 다니면서 40%나 뜯어간다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만약 패소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를 받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끄집어내게 된 뒤에 마침내 주민들이 서명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린 브로코비치는 물론 학력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서는 아주 도통한 여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정면 앵커의 국민TV 개국단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네. 에린 브로코비처럼 낮은 자세로 시청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꼽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내드릴 때 그 MB의 포항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나온 문제가 이제 교도소를 묻는 문제여서 3번 포항교도소 뽑아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답은 4번 삼척교도소였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중요 사안과 관련된 특보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